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에 우연히 서고를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기가 쓰여 있는 자서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로서 또한 음악 박사로서 올가니스트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타인을 위한 봉사 또는 선교의 활동에 힘을 쓰며 살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진실한 삶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나도 의사가 되는 후에 저렇게 봉사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좋아하던 TV도 삼가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생각과 그 목표를 잊는 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매 여름마다 의료봉사 활동을 따라다니고 또 전문의가 된 후에도 바쁜 병원 생활에 도저히 봉사 같은 걸 생각을 못하게 되었었는데 안정된 직위에 올라간 후부터는 매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또는 러시아 여러 곳을 한 7년 동안을 매년 2주 내지 3주 의료 선교를 다녀오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조절하고 또한 적절히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퇴 후에는 그러한 선교 생활을 하려고 해외로 나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나마 말년에 파킨슨 병이 걸려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전문 과목이 신경외과였는데 신경외과 중에서도 척추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신경외과는 뇌만을 보고 척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전공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척추가 앞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 같고 신경외과에서 척추외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이 중요한 환자들을 다 치료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감을 느껴서 이제 척추외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더 주시려고 하셨는지 새로운 치료법들을 제가 발견하고 또한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척추성형술입니다. 척추성형술은 척추골절이 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특히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뼈가 약해서 간단한 물건을 들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면 척추가 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그 당시 학계의 수술법으로는 그런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그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사 같은 것을 박아야 되는데 나사가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눕혀놨다가 눕혀놓는 게 너무 오래 가면은 환자한테 안 좋으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조기 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로서는 죽을 맛이죠. 통증은 있는데 일어나라고 그러죠. 걸어 다니라고 그러죠. 보조기는 사람 몸을 꽉 조이죠. 참 의사로서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당시 IMF
시절인데 미국에서 있는 학회에 무리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참석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를 갔다가 그것도 평소에 안 들리는 포스터 발표 자리를 돌다 보니까 불현듯이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골절뿐이 아니고 척추암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척추 성형술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어떤 방사선과 의사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거하고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척추 골절 환자들한테, 특히 골다공증성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즉각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갖고 한국에 돌아와 논문을 살펴보니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아무 데서도 발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1년 동안을 환자들을 골라서 시행해 본 결과 약 85% 이상의 통증 완화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관찰한 환자들 결과를 학회에 보고했고 그 내용이 신문 또는 TV 등에 보고돼서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법을 정식으로 척추 성형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 내지는 정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기회지만 결코 내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저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다른 새로운 치료법들이 보고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니면 다른 척추외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척추명의로서 인정받게 되고 EBS에도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생각되는 환자는 첫 번째 척추성형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건장한 노인, 한 70 된 노인 환자인데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온 후에 3일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있으며 괴로워하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 환자를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방에 그야말로 눕지도 못해서 절절매고 들어오는 환자가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저로서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킨슨 병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 병은 일찍 시작했는데 그것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고 딴 질환으로 알아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병이 더 깊어진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파킨슨 병은 전구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운동신경 조절 능력의 장애에 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운동장애가 나타나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전구 증상, 이런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모두가 비운동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변비, 소변장애, 낮잠 많이 자는 거, 수면장애,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증상들인데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파킨슨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이 가능하면 일찍이 치료를 시작해서 그 전구 증상이 심각하게 증상 악화가 되기 전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장애는
약물 치료로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구 증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의사가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젊은 파킨손 시병 환자들에서 우리가 흔히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환자라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환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미 퇴행성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결과들도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들을 성취시키는 시절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한 일하기에만 바빴지 자기 건강관리 같은 거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한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고 파킨슨 병이 발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실 때 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시병 환자의 치료에서 매번 강조되는 것은 완치가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증상을 가능하면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치료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환자나 의료진은 그것을 유념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증상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면 장애는 그 약을 먹고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또한 척추 변형도 수술 없이 재활치료만으로 거의 완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치될 수 있는 병을 파킨슨 병이니까 불치병이다. 이 증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는 환자의 삶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증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마음이 많이 슬퍼집니다. 제 막내딸이 의대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레지던트로 있는데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하고 항상 멀리 떨어져서 살았죠. 그때만 해도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입니다. 또 주말 같은 때는 몰라도 방학 때나 또 기회가 있으면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마침 얘는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아빠랑 그렇게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생활, 의사생활을 할 때쯤 됐는데 아빠가 이런 병에 걸려서 제대로 애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걔는 항상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이 좋던 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막내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저의 집사람은 10여 년 동안을
저를 옆에서 케어해 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여유였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땐 80kg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넘어지면은 그 일으켜 세우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파킨슨 병이 걸린 이후 집에 돌아오면 평균 2번 정도는 넘어집니다. 밖에서는 전혀 안 넘어지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게 릴렉스 되니까 그런 방어 기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데 집이라고는 나하고 집사람 2사람 사는데 일으켜 줄 사람이 집사람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들 속된 말로 마누라 골병 들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제 못난 성품은 그거를 고마워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병들어서 옆에서 수족처럼 케어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 듯이 행동을 했고 전혀 고마운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죠. 그나마 저희 딸들이 아빠에게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 아빠를 일으키고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아빠는 그걸 왜 모르느냐. 엄마가 힘든 거를.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파킨슨 병이 걸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슬픔과 가족들의 섭섭함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병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파민은 즐거움의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줄어들었으니 얼굴도 강직이 오고 몸도 강직이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쉽게 오는 것이 파킨슨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당신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하지만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히 파킨슨 환자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움의 호르몬이 이미 소실돼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가족들까지 오해를 하고 아니면 이해를 못 해주면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파킨슨 환자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쓰도록 계속 권유하고 책을 쓸 동안도 같이 옷자나 아니면 제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단어나 어떠한 문자들을 교정해주고 적절히 배치해 주었던 저희 큰딸 소은이가 있습니다. 소은이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극심한 척추 변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수술을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들 전부 저의 동기 아니면 1, 2년 선배나 아니면 까마득한 후배들입니다. 그 누구에게 제가 제 목을 맡기겠습니까? 또 맡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더군다나 제 수술 경험을 볼 때 저의 그 변형은 극심한 변형으로 이런 경우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만 하면 눈물밖에 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시작했던 건데,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물리치료를 받았느냐? 제가 이거를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치료사가 팔꿈치 끝으로 저의 그 통증 일으키는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아프지만 아픈 걸 참고 버티는 거죠. 한참 누르다 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육의 강직 부위의 아래 위를 계속 팔꿈치로 짓누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운동치료실에서 치료사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또 작업치료실에서도 목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실에서는 그 세세한 근육 하나하나를 찾아서 거기를 마사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한 마사지와 세밀한 마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좋아질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 같은 환자에서 이런 마사지를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시행해 봤다는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비슷한 환자들이 비슷한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다면 더욱 확실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겠지만 결국은 어떤 치료를 해도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연화장애 치료도 제가 계획된 치료가 아니고 제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치료 가능성을 깨닫게 돼서 알아보고 시작한 치료인데요. 여러분들 연화장애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비인후과가 치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활의학과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연화장애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한답니다. 그것도 제가 29년 동안 의대 교수를 하면서 지냈는데 교수 명예퇴직하고 알았습니다. 연화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음식에다 조영제를 넣고 음식을 삼켜보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가 그냥 빡빡한 빵 아니면은 물 또는 죽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영제를 넣고 삼키는 겁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식도로 들어가면 잘 되는 거고 식도가 아닌 그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이제 연화장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첫 모금은 잘 들어가는데 둘째 모금부터는 식도가 아닌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작한 것이 신경자극,
또 혀와 입안에 있는 여러 조그만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근육 강화 운동, 그러한 몇 가지 재활 치료를 시행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둘째 모금이 아니라 셋째 모금, 넷째 모금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이 사례가 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심코 먹으면 아직도 사례는 걸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물 먹을 때마다 사례가 걸렸던 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해갖고 분위기를 망치는 일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파킨슨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파킨슨 병은 2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시간차를 가지고 증상들이 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증상들에 관련된 많은 전문의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전문의들을 대충 얘기해 보면 신경과, 내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신경외과, 여러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과가 필요한 경우, 만일에 일반 대학병원에서 그러한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만일에 전문병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로 파킨슨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1 내지 2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자금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130만 명이나 되는 파킨슨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치매나 아니면 정신의학 병증들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80%의 파킨슨 환자들이 정신의학적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매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거의 7, 80%입니다. 따라서 이 장기간을 요하는 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이 필요한데, 이들 질환을 각각 전문병원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과 같이 동반하는 이러한 정신의학 병들을 동시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긴다면 전문병원으로서 더욱더 필요성이 강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의학은 실제로 재활의학과 교수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료사들이 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병원에서 경험을 가진 치료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가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시켜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전문병원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과 관련된 의료진들에게도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재활의학과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을 치료했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파킨슨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데 그 증상 좀 좋아졌다고 뭐 큰 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의사도 파킨슨 병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킨슨 지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무슨 치료를 그렇게 한다고 달라붙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환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파킨슨 지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나타나는 그 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그 병 자체가 뇌를 손상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타난 증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책무지 어차피 고치더라도 또 나빠질 텐데 무엇 때문에 고치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생각을 의사가 갖는다는 것은 환자에게는 큰 불행이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누차 강조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무조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가지 증상이라도 해결해서 5가지 증상 중에 5개 증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하고 2-3개 증상만 가지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제가 책에서 지적하였듯이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쾌 수준으로 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항상 유념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장애인들 복지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킨슨 지병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최대한으로 국가에서 제공한 복지 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콜이 저는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새 수원으로 이사 와서 수원에서 생활하는데 수원에도 똑같은 장애인 콜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수원뿐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 용인까지 다 환자들을 옮겨주는데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들어가서 옮겨지고 또 도착지에 가서는 휠체어 탄 채로 내립니다. 그거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승용차에 올라타고 내리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모든 식구들이 다 야단 법석을 떨어야 내렸다 올랐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탄 채로 옮겨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나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 지역의 요양센터 등 시설이 있고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나 지식이 없으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을 찾아가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특히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은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장애자 콜이라고 그래서 그런 차를 보내달라고 신청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 담당 직원과 잘 상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는 가족들이 힘이 필요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이라고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차뿐이 아니고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역 중의 하나인 목욕이나 또한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환자에게 매일 와서 몸도 씻어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해주고 그 외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애 판정과 정말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사의 결론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일부 한 10 내지 15% 정도의 자기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콜과 같은 이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파킨슨스 병을 완치시킬 수 없다면 이 싸움은 이미 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완화되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완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을 전문적으로 진심을 다해 치료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의 개념이 아닌 증상의 완화에 의한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파킨슨병과 싸움을 하여야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술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저러다가 이제 확 나빠져서 그다음서부터는 꼼짝을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책이 초판과 달리 인쇄를 새로 할 때마다 저의 변화를 추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갖고 있던 증상의 회복이나 완화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관찰되었으나 기술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들까지도 추가로 기술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신앙이 이 병을 앓게 된 후에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첫째, 치유자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치유 은사 주심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비록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을지라도 파킨슨의 발병과 그 증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면 저의 그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이 파킨슨 병의 상황을 세세히 기록하며 간증할 때 생각났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장로 성경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불현듯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자의 치료와 또 회복, 완치에 몇 % 관여하시는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의 수술 기술과 또 많은 간호사들, 의료요원이 관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70% 정도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나머지 30%는 저희 의료진이 맡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연찮게 저의 환자들 사이에 수술 상처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절대 세균 침입이 안 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놓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발생하기 시작해서 거의 수술 환자마다 감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느낀 것은 그 성경 공부 당시 말씀드렸던 70%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구나, 대답이었구나 하고 판단하여 제가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 100% 다 관여하시지 어떻게 해서 70% 관여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환자들이 차차 감염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그 유해한 균도 확인이 돼서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도 결정이 되고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저의 교만을 깨닫고 그 이후 장로 성경 공부 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그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큰 고생을 했다고 100% 모든 치유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우리들은 그 기구,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는 기억이 납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